우리가 이제 정책 중에서 이제 토지 정책을 마무리하고 주택 정책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출제 빈도는 더 높은 편이에요. 주택 정책이 왜 출제 빈도가 더 높겠어요? 어? 이게, 어?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뭐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예, 형평성을 증진시킬 때 이 가치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가치제란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이 가치제란 정부가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시켜줘야 되는 재화가 가치제예요. 이 가치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주거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의료 서비스하고 교육 서비스가 학계론에 나올 일은 만무하잖아요. 또 하나 남는 게 뭐예요? 주거 서비스. 이 주거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이 주택 정책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주거 서비스라는 게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층들에게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그 서비스의 제공이 잘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주거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게 조금 더 꾸준히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한동안 시험상에서 거의 매년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요. 네. 가끔 이게 괜찮아요. 지금이야 뭐 들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듣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이게 쫙 일목요연하게 기억은 잘 안 되잖아요.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죠? 예.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조금씩 이제 기억에 저장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될 수 있죠. 자, 주택 정책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주택 시장도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근데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는 항상 시장 실패 문제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역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가 개입을 해서 특히 수요하고 공급적인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정책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공급적인 차원하고 수요. 그래서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고 주택에 대한 보전과 개량을 통해서 주택 공급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을 때 신규 주택을 건설 공급해 주는 거하고 재고 주택에 대한 보전과 개량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더 낫죠. 신규 주택을 건설 공급해 주면 각종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 때문에 기존 주거지는 기반 시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급적인 차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급을 아무리 많이 늘려줘도 소비자들이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뭐가? 구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구매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243페이지에 보면 중간 박스 밑에 구매력 강화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가지가 제시가 돼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3번에 주택저당금융제 있죠. 예, 그거를 지원해 주면 되죠. 즉 주택금융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보금자리론 제도 아시죠? 예, 대출 기간이 최장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최장 50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물론 40년하고 50년짜리를 받으려고 그러면 신혼부부가 됐거나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에 기초해 가지고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나와요.
예, 거기는 별표하셔야 돼요. 자, 임대주택 정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시장 기능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얘기했었어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시장 기능에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부합된다. 그래요. 분리할 때는 목소리가 하고 울리면서 뭐 그때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번역해서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보조가.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이 재정 지출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근데 임대료 보조라는 건 뭘 해주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지출을. 돈을 쓰는 정책이 더 실효성이 큰 거예요. 규제보다. 그래서 얘는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얘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공공주택 있죠? 그죠? 자,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게 되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죠. 근데 공공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점이 뭐겠어요? 거주지 선택이 제한이 되잖아요. 얘가 공급되는 쪽에서만 소비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점을 번해주는 게 임대료 보조라고요. 주거비를 보조해주면 자기가 주거지를 선택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가장 부합되는 제도가 뭐다? 임대료 보조라고요. 우리나라는 임대료 보조 해줘야 안 해줘요? 임대료 보조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시험에도 나온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표정이 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죠. 251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맨 상단에 가면 단가 5번에 우리나라 주거급여제도라고 있죠. 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측칸에 가면은 기출 지문이 있죠. 예? 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환경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 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2015년에 주거급여법이 제정이 돼서 그 다음 연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앞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임대료 규제부터 배워보시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임대료 규제해야 하네요. 하죠.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뭐를 규제하고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요거는 최고 가격제 일환이에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쓰는 정책 중에서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있어요. 가격 통제 정책에 가게 되면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요.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근데 최저 가격제는 이건 최저 임금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있죠. 예, 얘네들이 대표적인 최고 가격 제도의 방법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임대료 규제 개념 지문 1번을 보시면, 자,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 가격제이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규제 임대료가 뭐보다 낮았을 때, 예,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요, 시장에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다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험상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에 따른 단기 효과예요. 자,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일 때 임대료 규제 효과가 커진다 그랬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규제 효과가 커진다 그랬어요. 그림이 얘기하잖아요. 그림이. 거기 245페이지 그림이. 그죠? 자,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임의로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요. 정부가 임대료를 5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 임대료가 될 거고요. 이게 시장 임대료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즉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단계에서 일단 나타나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일단 임대료가 하락하죠.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다시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단계는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계약 기간 전에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러면 위약금, 이사비용, 거기다가 보증금도 자기 돈으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대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실상 이제 이렇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임대료가 싸게 공급이 되니까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해요. 소비자들도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직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임대업자들은 자기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갖다가 선별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선별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뭐를 전가하냐면 각종 공과금이 있죠. 네, 공과금을 다 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를 준다든가. 그렇죠? 예, 뭐 수리비용 이런 거 발생해도 다 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를 준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법에 의해서는 50만 원만 받으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액까지 합하게 되면 원래대로 100만 원 주고 임차를 사는 경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험에는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거기 245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래프 밑에 3번 지문에 임대료 규제로 인해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각종 공과금이나 조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고 뒷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운 좋게 임대주택을 얻은 임차인은 임대인 모르게 비싼 임대를 받고 또 전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4번 지문을 보면 그러므로 정부의 임대료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대료는 시장 균형 임대료 수준인 펑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 표현까지는 안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가?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서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성까지 나오지 그 이면적인 상황까지는 잘 언급을 안 하죠.
일단은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 효과를 봤을 때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이 있죠. 자, 공급은 단기에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은 단기에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어? 수요는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이거를 지금 제가 4번째 물어보고 있어요. 장기는 어떻게 돼요? 장기는 똑같다고요. 다만 단기에 수요의 움직임이 공급의 움직임보다 조금 더 유연하다는 것뿐이지, 단기에는 수요나 공급이나 비탄력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단기에는 소비자들도 구매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가격이 하락했다고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장기가 되니까 둘 다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여기도 지금 수요가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편이라고요. 이게 완만한 게 아니라. 근데 장기로 가게 되면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 무슨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그러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정부가 이렇게 통제를 했을 때 임대료 하락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죠. 임대사업자들은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거주하거나, 즉 자가주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상업용으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장기가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가구 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뭐는 늘어나겠어요? 그러면 초과 수요 형태가 더 커지죠.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 수요. 그럼 장기에 나타난 효과 중에 하나가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이 되겠어요? 암시장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중 가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적인 거래는 뭐냐면 정상적인 계약을 하면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성적인 거래하면 얼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0만 원도. 그러면 이때 임대인하고 임차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임대차 계약갱신을 할 때 1회 한해서는 임차자가 요구하면 계약갱신 해줘야 돼요. 임대료도 5% 이상은 못 올리고.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직계 좀비석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집주인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던 아들내미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럼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딸만 셋인 사람이 무슨 아들이 어디 있다고 나보러 나가라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자를 특히 더 선별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문제를 안 일으킬 만한. 그러면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임차자 선별할 때 도배장판 새로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임차자하고는 계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혹시 집에 비가 새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유, 그럼 우산 쓰고 살아야죠. 이런 사람에게만 세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가 점점 소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이 도시에서는 50만 원 주고 임대 살고 있는데 서울로 발령이 된 거예요. 서울에 가면 이거 줘도 직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출퇴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임대료 규제에 따른 장기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기효과에 보면 임대료 규제에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돼 있죠. 뒤로 나가면 그래프 밑에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돼 있죠.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6페이지에 왼쪽 칸에 가게 되면 기출 나와 있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시험에서 그걸 답으로 유도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지문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문제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이해하면은 외우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임대료 규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풀어갈 수 있다고요. 그죠? 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요? 그렇죠.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임대료 규제에 관한 계산 논리가 여러분 시험에는 딱 2번 나왔었어요. 18회하고 19회하고 2번 나왔었는데 거기 중간에 예제 나와 있죠. 임대주택에 대한 단기 공급 함수하고 장기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임대료에 대한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수요 함수는 장단기 동일하대요. 정부가 만약에 임대주택의 호당 임대료를 월 90만 원으로 통제할 때 임대주택의 부족량이 단기와 장기에 각각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거기 그 공급 함수가 단기에는 100이고 예, 수요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공급 함수에 대한 거는 10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정부가 임대료를 얼마로 통제했대요? 그럼 단기에는 P가 9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에서 90을 빼면 수요량은 110이 되겠죠. 공급은 100이니까. 그죠?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야? 10이잖아요. 근데 장기가 되면 얘는 그대로 110인데 얘가 2P-100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P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92. 그러면 요건 2 곱하기 부호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 곱하기 90 하면 180에서 100을 빼면 그럼 장기는 110에서 80이니까 부족량이 30일 거 아니에요. 갖다가 단순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의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출제할 수 있는 거는 임대료 보조도 할 수 있고 세금도 할 수 있어요. 조세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든가.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있어요. 자, 임대료 보조에 대한 거는요.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게 되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화폐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요. 요게 소비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생산자에게도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에게 보조를 해줄 때 소비자를 우리가 이제 수요자, 임차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소득 보조가 있고요. 집세 보조가 있어요.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고요. 집세 보조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으셨죠? 근데 재난지원금에서 현금의 형태로 들어온 거는 우리가 시도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요 도시에서만 쓸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 현금은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사용처가 명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사용처가 제한되는 거 받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세로만 쓰게끔 보조해 주게 되면 정책 측면에서는 이게 낫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가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득 보조를 해주든 집세 보조를 해주든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거기까지 시험에 나왔다고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죠?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이게 주택 소비만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 여력이 늘어났으니까 현금으로 받든 쿠폰으로 받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조 또 해줄 수 있어요? 생산자에게. 생산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요,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리 요건으로. 그죠? 그러면 자금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있으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낮아지게끔 해서 시장이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거랑 똑같은 부작용이 있어요. 거주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가 싼 게 이 주택을 내가 소비하려고 그러면 얘가 공급되는 쪽을 가야지만 내가 소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시를 찾아봤더니 이 도시에서는 공급 계획이 없어요. 근데 나주에는 공급 계획이 있대요. 그럼 나는 주거지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나주로 갔을 때만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도 이 임대료 보조에 따른 단기와 장기 효과가 있어요. 거기 249쪽에 보면 임대료 보조에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하기는 다 해요. 그래프 그려서. 작년에도 이거 나중에 그래프 그려서 다 했던 거예요. 단 그래프 그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250페이지에 가면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돼 있죠. 예, 그냥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이것도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주택 바우처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주거급여 제도는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252페이지 중간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예,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2번에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고 돼 있죠. 틀리죠.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답 맞추기가 쉽게끔 주는 거예요. 그 기본 제도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답을 맞추거나 내용 정리할 때 훨씬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옆 페이지가 아니라 밑에 가면 공공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자, 공공주택이라는 것도요, 거기 나와 있을 때 민간 부분으로부터 필요한 저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사회주택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어디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가 배우셨죠? 여가.
자, 여가에서 보게 되면 저소득층이 필요한 저가주택이 있죠. 저가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가주택의 공급은. 아니, 하향 여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저가주택 공급이. 근데 하향 여가를 통해서만 저가주택 공급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부족분을 메꿔준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가 조금은 해결할 때 일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일부 기억 지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억에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의 건설은 고가주택으로부터 하향 여거되어 온 저가주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쇠락하고 황폐화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계획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던져봤을 때 반응이 없으면 조금 더 가기가 어렵죠. 아, 그러면 아직은 시기상조구나 라고 하면 선생님이 발을 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앞에 걸 기억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때 여가 배울 때마다라도 이해가 되냐 그럴 때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갖고 다시 물어봤을 때 반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강의 내려오기 전에 진짜 심호흡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뭐 그냥 여유롭고 평화롭게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선생님이 과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은 없고 내용은 정리를 시켜야겠고 그럼 그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뒤로 넘어가시면 단기효과하고 장기효과 있죠? 예? 예. 요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지금은 여기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거는 254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박스 있죠? 요즘은 법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공주택 특별법 있죠? 거기 가면 영구임대라는 거 있어요. 얘가 50년짜리예요. 그리고 국민임대가 있어요. 얘가 30년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있어요. 행복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 실혼부부, 대학생 여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고요.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얘네는 23년 1월 있죠. 올 1월부터 공급되는 주택의 명칭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묶어버린 거예요. 예전엔 따로따로 했는데 이게 자, 그런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둘 다 기간은 10년이에요. 제가 여기 정리를 작년에도 여기 정리할 때 이렇게 법으로 구별을 해드렸다고요. 여기는 법령이 틀리다고. 요즘은 여기 나오는 게 법령이 기초 출제라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 하단을 가시 254페이지 하단이 있죠. 하단을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죠. 답이 4번일 거 아니에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걔는 민간임대주택 하나 특별법에서 분류한 거니까 법이 틀리잖아요. 법이. 그죠? 이건 그냥 제목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 이것만 구별할 수 있어도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들어가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면 착각했을 거라고요. 왜? 공공지원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공공주택 특별법이니까 공공이 들어갔는데 설마 얘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책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다고요.
간단하게 낸다고. 맞춰달라고. 일단은 요거라도 기억은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명칭이 묶인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일 넓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255페이지에 가면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예, 분양주택 정책에서는 일단 얘가 중심이에요. 뭐가? 분양가 상한제가. 그죠?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나 둘 다 최고 가격제 일환인 거예요. 그죠? 아까 설명했었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임대료 규제를 하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죠?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또 해보면 되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요, 무주택자들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이런 거죠. 시장에서 만약에 평방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그럼 만약에 한 30평형 분양받으면 한 6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정부가 이게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어진다고 보고 1,000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면 살 수 있어요? 3억이면. 전세 보증금 정도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는 늘어나겠어요? 근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 이거 받아갖고는 채산성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그러면 이 초과 수요 현상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어떨 때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져요? 어떨 때? 응? 아니, 칠판에 답이 있잖아요, 그림이. 둘 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한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수요가 이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수요가 여기까지 늘어난다고요. 어?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얘도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줄어드는 게 여기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럴 때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게 1번 지문, 2번 지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모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탄력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답은 3번으로 준 거죠. 3번이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에?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를 자꾸 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가 하락했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날 때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얘가 탄력적이면 공급량은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 수요 현상이 커지죠.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공급은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 개념이 최소한 정책평까지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앞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뒤에서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커요, 작아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격이 하라면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초과 현상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천 주고 계약 딱 따내게 되면은 차익이 6억이잖아요. 그렇죠. 피가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게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악화되겠어요?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분양이라고요, 선분양. 선분양은 이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택 건설 공급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을 해준 제도가 선분양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면 주택 건설 자금을 누구로부터 받는 제도예요? 주택 매수자로부터. 그게 선분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정리가 바로바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자,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를 하나 여기는 정책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정책에 대한 걸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론적으로 나온 거고요. 요 분양가 상한제랑 관련된 법령이 뭐겠어요? 분양가 상한제랑 관련된 법령. 법에 의해서 이거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에? 관련 법령이 뭐다?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에? 무슨 법이라고요?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있죠? 여기서 분양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이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처음엔 얘만 됐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얘들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애가 있어요. 적용받지 않는 애가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이 있죠. 하고 관광특구 있죠. 여기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얘네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된 거예요. 법에. 자, 거기 256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예제 나와 있죠. 예, 예제 거기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5번에 보게 되면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56페이지 왼쪽 칸 있죠. 왼쪽 칸에 보면 기출이 있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 일단 기본적인 제도 정도. 분양가 자율화는 이거랑 대비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일단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죠. 분양가를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좋아지죠.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품질이 좋아야지만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해소가 되죠. 그런데 분양가를 자율하면 나타나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대형주택 위주로만 공급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소형주택을 공급하든 대형주택을 공급하든 공간을 잡아먹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럼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해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목에서 내가 기본적인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좀 해서. 그러면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제목만 나오면 대충 어떤 제도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을 때 적응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문장을 탁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순발력 있게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그게 시간이 여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요.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일단 하셨어요. 자, 뒤로 넘기시면 조세 정책이라고 있어요. 자, 조세 정책에서 보면은 조세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조세를 부과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를 부과하겠죠. 그런데 그 역할이라는 게 원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했는데 얘가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 재분배라든가 자원 배분이라든가 또는 지가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부수적인 기능을 갖다가 발생시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 국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입산이 있었어요. 그죠? 수입 중에서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미제 또는 일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어디를 더 선호했겠어요? 미제하고 일제를 선호한 거예요. 저거 갖고 있으면 그래도 집이 좀 사는 집이다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산은 품질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지어서 국산을 생산해 봐야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뭐를 수입해서 미제나 일제를 수입해서 내다 팔면은 이익이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국내 산업은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얘네들에게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해주는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당근을 던져준 거예요. 너네들이 국내에다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게 되면 세금을 갖다가 몇 년간 면제를 해주고 부지를 확보했을 때 취득 이런 거 다 할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수입 물품은 엄격하게 통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로 이거를 수입했었던 기업들이 이거를 생산하는 쪽으로 자원 배분이 유도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기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조세에 대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조세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3번에 거기 별표하는 거예요. 지난 5년 사이에 여기서만 냈어요. 출제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가 4년 연속 나왔다.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서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관련된 국세, 지방세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작년에 나왔다는 거죠. 작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맞힌 사람만 틀린 사람만 이러면 또 쓰러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 갖고 물어봤다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아시죠? 네? 4년 동안은 얘네 둘을 중심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취득세 아시죠? 이게 지방세예요. 양도소득세는요? 국세라고요. 근데 상속하고 증여세 있죠? 얘는 무슨 세에 해당이 된다? 국세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죠? 거기 259페이지 중간에 가면은 예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33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기억에 양도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상속세하고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 틀렸잖아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리을에 갔더니 증여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잖아요. 그죠? 그 답이 거기 나오는데 2번 준 거예요. 두 개가 답이라고.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5번 연속 물어본 거예요. 이 종류만 갖고. 네?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상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까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해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정도는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 259페이지 우측칸에 가게 되면 기출 나와 있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라고 해놨죠. 틀리죠.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요게 요 32회 때 이게 답이었다고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죠? 얼마나 간단하게 맞추라고 준 거겠어요. 그죠? 지금 정책 중에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 같은 거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용어의 이해만 갖고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조세 전가와 규착이라고 있죠. 여기가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역시 경제의 탄력성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기를 한번 타진을 해보고 탄력성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급해도 소용이 없어요. 탄력성 개념이 구별이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